저는 이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 사건 이거 가장 사악한 이 악질적인 대선 공작 사건이다라고 사건의 성격을 지금 규정하고 연일 따라서 이것은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차원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우리 이정우 시장님 여러 가지 취재를 하셨을 텐데 네.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 그러면 우리가 토건 비리를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손잡고 그런 이 성남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이익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렇게 네. 지금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었고 또 네. 김만배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런 시각으로 사실은 김만배가 지금까지 증언했거나 하는 네. 행위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왜 네. 달라졌느냐? 이건 단순히 대장동의 어떤 이익을 편취하고 그것을 지자체장이 선도하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아예 김만배라는 사람 자체가 이재명과 손잡고 대선에서 완전히 공작을 통해서 대선을 조작하고 이 지금까지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을 덮고 하나의 비리의 어떤 핵심인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성격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선 게이트였다. 대선 게이트다라고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좀 주목하는 건 김만배라는 자예요. 네. 이자가 그동안은 어디 법조 출신 기자하다가 좀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장동 사기 사건 뇌물 줘가면서 돈 좀 하려고 했던 자 정도로 치부가 됐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김만배가 대법관 권순인이를 구워 삶아서 이재명 무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출마길을 터줬죠. 네. 그다음에 대선 치르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걸 대장동 가지고서 저수지 만들었죠.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대선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대선 막판에 당시 대선이 대장동이 핵심 이슈였는데 네. 이 대장동 가지고서 완전히 몸통을 바꿔치기 해서 판을 바꾸겠다고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까지 알던 그 김만배로 보면은 안 되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범죄 행위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범죄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라고 네.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범죄의 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방향도 그렇죠. 달라지고 예. 혐의도 네.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김만배로 우리가 바라봤던 시점은 뭐냐면 이자는 돈 때문이다. 간단히 말씀드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네, 김만배가 지금까지 이재명을 옹호하거나 이재명을 도와주거나 네. 또는 이재명에 대해서 거리가 없다고 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들을 김만배가 대장동과 관련된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서 딱 판단하니까 지금까지 김만배가 했던 행위들이 다시 조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점.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자는 무슨 짓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이 다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정말 예. 완벽하게 이자는 계획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시절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0억 클럽을 보더라도 네. 이게 대법관이 나오고 네. 전 검찰총장이 나오고 네. 또 민정수석 했던 사람이 둘이나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하나하나 사실 보통 사람은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50억 클럽에 다 엮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 클럽에 이자들이 엮이면 네. 이자들을 50억씩 줘가면서 관리했던 김만배가 가반입니까? 그렇죠. 지것들 관계는 김만배가 굽신굽신 했겠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는 50억씩 다 줘가지고서 이것들을 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좀 이게 차원이 다르게 놀았던 자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부산저축은행을 갖고 장난을 쳤잖아요. 예. 처음부터 뭐 한 1년을 떠들어댔습니다. 네. 1년 뭐 완전 부산저축은행으로 대장동이 탄생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네. 이 논리 그대로 지금까지 어떤 드러난 행적을 해석을 이들의 어떤 논리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돼요. 박영수라는 자와 함께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무엇인가 공작을 피고 대장동을 네. 연관이 됐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상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박영수와 관련을 맺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아,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다 할 수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하면 예. 박영수도 그 오래전에 그랜드 플랜이었죠. 박영수가 뭐 특검을 하고 뭐 실제로 특검에 임명시키진 않았더라도 네네. 이자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네. 박영수가 특검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조차 사실은 이재명을 위한 그랜드 플랜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자의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위한 것으로서 결론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네. 김순환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지검장 시절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가장 큰 약한 고리가 뭐였죠? 바로 경기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이에요. 그 경기 동부연합과 사실 연합을 해야만 성남시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합에서 모든 이권을 다 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재명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을 이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 김수남을 이용을 해서 그걸 덮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위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김만배가 나타났을 때 네. 유동규가 김만배가 어떤 자인지 잘 모르고 네. 좀 막 하려고 한 거를 정진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뭐 이재명이는 뭐 측근은 정진상이나 김용희 정도가 돼야지라고 했지만 네. 김만배는 정진상이나 김용희보다도 윗급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그래봤자 비서지. 저것들이 어디 뭐 권순일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박영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또 정진상이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이 정진상이가 굉장히 무슨 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김인석과의 관계를 보세요. 김인석이가 감옥에 있을 때 네. 정진상은 그대로 찾아가서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김인석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한 말을 전달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김인섭이 머리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검찰총장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검찰총장, 왼손에는 대법원, 대법관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요. 신앙님 사건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예. 자, 신앙님과 관련돼서 일단 9월 달에 신앙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했던 이자의 행동이 모두 다 함께 맞물린다는 거예요. 즉 9월 달에 인터뷰하고 바로 이어진 게 남욱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남욱한테 전화를 해서 조우영이 커피 마신 거 맞지? 해갖고 네라는 대답을 일부러 얻어내고요. 그다음에 조우영한테 조우영과 연락을 해서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몰고 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9월 달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10월 달부터 민주당이 이걸 흘리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이걸 터뜨린 건 사흘 전이거든요. 사흘 전에 목소리가 나와요. 뭐 물론 이런 어떤 내용들은 계속 뭐 얘기가 돼 있지만 목소리로 해서 지금 김만배와 신앙님의 그 파일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명을 씌워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누명을 씌운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투표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되기까지 완전 빌드업 있잖아요. 모든 스토리들이 9월 달부터 다 빌드업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도 딱 정해놓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들이 우리가 보통 드루킹 사건 때 보면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추천 수가 폭발을 해서 맨 상위에 이렇게 기사가 뜨고 하는 흔적이 딱 보입니다. 사흘 전에 공개한 이 기사가 좋아요 수가 조회수보다
많아져요. 어. 말이 안 되잖아요. 조회수가 있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포함돼야 되는데 예, 예. 분모가 바뀌어요. 분자와 분모가 바뀌는 네, 어떤 네.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추천 최상위권까지 갑니다. 자정쯤에서는 갑작스럽게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요. 이런 완전히 조작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이 이걸 갖고 이게 뭐 용의자를 발견했다는 등 뭐 송치했다는 등 하지만 유야무야 돼 버렸어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기획을 했구나. 그렇죠. 사흘 전에 이걸 터뜨리면 어떻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은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귀에 따갑게 들었던 아이고 나를 공산당이라고 했다 김만배가. 저기 이재명이 계속 이재명이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재명이 네. 뭐 저기 TV 토론에서도 아니 김만배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봐라 녹취에 그렇게 돼 있다. 김만배가 나를 공산당 같은 놈, 공산당 같은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추가 이익을 또 뺏어갔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 공산당 운운했던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앙님과의 그 녹취에 나와요. 녹취에 연결된 거예요. 예. 신앙이 거짓말이면 이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죠. 함께 했던 녹취 파일이니까. 네, 네. 그러면 두 가지 플랜.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기다.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김만배는 나는 공산당 같은 놈입니다. 뺏어갔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녹취 파일로 만들어서 이재명이 그것을 아주 1년 내내 써먹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대호 업수법과 드루킹 수법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이걸 뒤집어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이 김만배가 기획하고 주연으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그 거의 뭐 주연급 조연으로 그 등장하는 자가 신학림인데 네. 이 자가 그 한국일보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언노령 위원장을 오랫동안 하죠. 네, 뭐 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신앙님은 제가 이제 그 한국일보 그룹에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있을 때 코리아타임스 기자입니다. 자꾸 한국일보 기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한국일보 그룹이 서울경제신문, 일간스포츠, 코리아타임스, 한국일보, 소년한국일보 5개 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아타임스나 뭐 서울경제의 출신들도 한국일보 그룹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한국일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리아타임스 출신으로 한국일보 그룹 노조 한국일보 전체 노조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김만배는 자꾸 한국일보 기자라고 그러는데 역시 일간스포츠 기자였어요. 김만배는? 예. 그리고 일간스포츠에 아마 노조 분회 간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님은 당시 한국일보 노조 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만났고 네. 그다음에 신앙님은 그 이후에 뭐 저는 뭐 잘 알던 그러니까 선배였죠. 저한테는 뭐 입사도 선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무튼 신앙님은 그 이후에 바로 그 한국일보 노조 위원장에서 언론 노조 위원장으로 갔다가 미디어 오늘 사장이 됐다가 뭐 그런 이 쭉 그런 삶을 삽니다. 네. 그러면서 김만배와 1억 6,500만 원짜리 저기를 하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이 거짓 저기를 할 테니까 1억 6,500만 원을 줄게. 그런데 이자가 한 권에 그러니까 얼마 3, 5, 15니까 한 권에 한 5천만 원짜리 수주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있었어요. 그건 이게 만약 성공을 하면 1억 6,500만 원짜리만 됐겠습니까? 만약에 사흘 전에 이 파일이 정말 했고 그다음에 이게 영향을 받아서 0.76이 거꾸로 뒤집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0.73. 73. 예. 신앙님은 영웅이 되잖아요. 이재명을 구한 진짜 그렇죠. 영웅 중에 영웅이 되잖아요. 예. 그 약속을 뭐로 하냐면 100억짜리 언론재단을 재단을 만들어줄게. 네가 이사장 해. 이게 바로 그러면 1억 6,500원 착수금, 100억은 성공보수. 그렇죠. 그런 식의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 네네. 예. 드루킹 가지고서 선거 이겨낸 김경수가 그 문재인 밑에서 승승장구해서 경남지사까지 가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잠재적 대권 주자니 뭐니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드루킹 하나로 김경수가 그렇게 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그 기획해서 이걸로 대선을 만약에 바꿔냈다면 네네. 김만배나 신앙님이는 김경수급이지 최소한. 아, 그럼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신앙님은 계속 사실 정치에 나오고 싶었고 또는 민주당 언저리에서 무언가를 네. 하려고 했는데 다 사실 실패를 해요. 지금까지 어떤 네.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번에 낸 책, 그 재벌가 혼맥도 그걸 갖고 5천만 원씩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좀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면 그 재벌가 혼맥도는 제가 예. 서울경제신문에 있을 때 예. 서울경제신문 히트작이었어요. 일주일에 예. 한 번 그 특집을 해갖고 책도 많이 내고 네, 근데 네. 아마도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코리아타임스 출신의 기자가 뭐 재벌 혼맥도를 처음부터 연구했을 리도 없고 좀 분야가 다르거든요. 네. 경제 쪽 눕기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에 뭐 김만배와 이렇게 그 수주를 해서 기획을 했던 건 아마도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모멘텀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테고요. 예. 당시에 그 이 파일이 얼마나 조악했는지 다 알면서도 우리는 아시잖아요. 괴베스처럼 이거 저기 문장 하나 거짓말하면 그거를 뭐 이 해명하기 위해서 온갖 서류들을 다 들이밀어야 하는데 이미 사람들은 그 한 문장 딱 그 각인되고 딴 이슈로 그렇죠. 돌아가 버리잖아요. 네. 이 당시에도 이 첫 번째 쭉 보면 이 형이 알아서 할게라고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얘기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님은 신앙님과 김만배는 첫 번째 나이로도 65년생인가 59년생, 58년생인가 59년생이고요. 네. 근데 사실 신문사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수입니다. 언제 들어왔냐예요. 들어온 거는 10년 차가 나요. 거의 그 기수로는 10기수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늘 같은 선배거든요. 신문사는 군대 같아서 뭐 국장 뭐 부장 뭐 있지만 사실 이 기수가 적입니다. 뭐 이 완전히 저 계급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하늘 같은 선배한테 김만배가 이 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파일을 아마 녹음 파일을 조작을 했다. 즉 뭐 이렇게 이어붙였다라는 흔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웃음소리가 납니다. 흐흐흐흐흐 웃음소리. 지금 일부 그 네티즌들은 그 웃음소리의 음성을 따서 이재명의 웃음소리하고 지금 뭐 이 전문가들의 대조를 해봐라. 대조하고 있어. 그 자리에 대조를 해봐라. 해봐라. 뭐 하면서 그걸 계속 그 웃음소리를 따갖고 이 커뮤니티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재명의 것이든 아니든 간에 제3자가 보면서 어떤 특정 대목에서 깔깔대 흐흐흐 하고 웃습니다. 즐거워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든지 네. 또 진짜 결정적으로 좀 기괴한 게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가 이거 보도하잖아요. 네.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해요. 김만배가 지인과 나눈 대화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이 지인은 김만배와 한국일보 동료였던 신학님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되게 웃기는 게 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에요. 용역지 신학님이 돈 받고 1년에 아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돈을 받는 꼴로 해서 고용돼 있었어요. 자기가 고용시킨 사람을 마치 전혀 모르는 양. 지인, 김만배의 지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식의 완전히 정말 공작을 한, 뉴스타파까지 여기에 참여해서 공작을 한 흔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되자 MBC가 뭐 살판 났다고 그거 나서더군요. 그렇죠. MBC가 벌써 그 당시에 다른 어떤 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 뭐 이틀 전이니까 얼마나 이거를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확산시키냐에 달려있다. 그렇지. 하루만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틀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아예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부터 공개를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그렇죠. 팩폭 들어가죠. 팩폭 들어가죠. 흐흐흐 소리. 정말 그때는 서로 양당 간의 진짜 그 죽으면 네. 죽고 사는 어떤 문제였어요. 그러면 일주일 전이면 음성 전문의도 뭐든 전부 다 그거가 붙었고 예. 다 예. 들어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노무현의 추억. 음. 노무현의 추억. 노무현과 정몽
즈음의 그 관계에서 하루 전이잖아요. 그래. 이게 얼마나 폭발력이 있느냐를 그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3일 전을 선택한 거는 자기들은 이걸 그 확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여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응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 오늘 해서 이것들이 계산해서 3일 전에 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게이트의 단초잖아요. 자기들이 이기면 이건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자기들이 지더라도 어쨌든 지면 자기 그 일단 이긴 자의 어떤 그 이 아량 해서 또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대선 게이트고 대선 공작이다. 그것도 아주 사악한 대선 공작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의미를 재해석해 가면서 다시 수사 들어가야 된다. 사실 저는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해서라도 이 사건은 완전히 다시 그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놈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지검. 왜냐하면 김만배가 이렇게 녹취를 해놓고 들어가서 3개월 후에 중앙지검에 검찰에 조사를 받는데 너 그때 이렇게 신앙님을 잘 아니? 그러니까 이 신앙님과 통해서 신앙님을 잘 아니? 너 이거 윤석열을 잘 아니? 이 질문들을 해요. 근데 윤석열을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월간조선에서 그 당시에 저 조사 있잖아요. 조사 기록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해요. 그 무슨 뜻이냐? 김만배는 3개월 후에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말한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까지 하고 수사까지 하고 수사의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리고 덮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김만배와 신앙님이지만 그리고 뭐 조우영이니 뭐 나무기가 조금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그런 몇몇으로 구성된 사건이 아니다. 아주 거대한 커넥션,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뇌부 그리고 이재명이를 포함한 이재명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던 자들까지 다 연루가 직간접적으로 되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그런 대선 게이트고 대선 공작 사건이다. 자, 이재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식 4일째인데 완전 뭐 명비어 청가라고 그럽니까 이거? 네.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저는 그 모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주말 연달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했던 집회에서 1,000명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즉 지난번에 6,000명 추산을 했는데 이번에 5,000명이에요. 이번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은 이번 집회에 사활을 걸었을 거예요. 자기가 단식을 한 이후에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 도당에 전부 다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꼴랑 5,000명 정도만 모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자발적인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이건 사실 자발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회의 커넥션이 무너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집회에 가장 동원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민노총이잖아요. 민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정교조가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그리고 그들이 참여 안 하니까 꼴랑 그 옛날 광우병 집회나 혹은 사드 집회에서 이 40개 단체, 50개 단체 그 단체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다. 그 단체가 지금 나왔는데 5,000명도 동원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이 정의당도 불참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이가 일주일 열흘 계속해서 뭐 진짜 굶는지 뭐 뭘 먹으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몰래 뭘 먹으면서 해도 열흘 지나면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흘 막 보름 이러고 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이 전국의 블랙홀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것에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네,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처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네. 대처해야죠. 네.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는데 아까 그 이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을 네. 때 여론조사가 나타나는 바가 지금 이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는지가 드러난 거다. 즉 이재명과 그렇죠. 관련해서도 예. 이재명의 단식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그것에 네. 대해서 동조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예. 그런 그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전혀 과학적이진 않다. 그냥 비웃기만 하고 조롱만 하고 그냥 평만 하고 끝이고 네. 두 번째 지금 더 큰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대응해야 되는 건 저 정당 아까 그 집권 여당 그 집권 하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에요. 이건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간 선거에서 당연히 뭐 정부 심판론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진짜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그게 아니라 의회 독주라는 의회 권력을 바꿔야 된다. 그 의회 권력이 지금까지 어떤 거를 잘못하고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모든 그 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들이 지난 5년 그리고 그 후에 2년 동안 벌인 일들에 대해서 극악하게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가장 큰 건 뭐냐면 이재명 리스크만 붙잡고 있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간다. 그러면 다 끝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의 그냥 뭐 이재명이 지금 방탄국회라고 있고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고 이재명의 함몰된 그러니까 이재명을 평가하고 조롱하는 데만 지금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하다못해 이재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냥 순응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재명 리스크가 없어진 그게 정당이 이제 돼버리잖아요. 닥쳤던 계획골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민주당이 나쁜 당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총선에 대한 8개월 전에 이 총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민주당과의 이 국민의힘과의 싸움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의 리스크는 이재명 리스크대로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이거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대응해야죠. 근데 저기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저 민생 버스 투어 간대는데. 아니 민생 챙긴다는데 내가 참 챙기지 말란 말도 못 하겠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민생을 챙긴다 하는 건 지금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 민생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민생은 사실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이 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싸움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만들어야 저쪽이 이 싸움터에 들어와서 함께 내 전쟁터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저쪽 전쟁터에 가갖고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장터가 있는데.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렇게 싸움 할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확 전장터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렇죠. 있어. 그렇죠.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국민의힘 왜 그 우리 저 이종건 실장도 그렇고 예.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논평과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거꾸로만 하는. 그들의 어떤 능력의 한계, 사고의 한계. 그러니까 이 철학이 있잖아요. 사람 어쨌든 어떤 철학이 있는데 그 네. 철학에 빈곤함과 한계가 드러난다면 말을 듣는 차원이 아니고 바꿔야죠. 저는 지금 진짜 절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네. 당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고 권력을 막 향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절박하게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읍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생 챙긴다는 건 굉장히 이 여유 있는 그런 행보로 보인다는 거죠. 절박하지 않고. 참. 네. 이게 한 두 가지 이슈만 조금 더 짧게라도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 김정은이 찬양 티셔츠를 EBS에서도 팔았습니까? 네, 2018년입니다. EBS를 지금도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지금 팔지 않고 그 파문이 있어갖고 잠깐 지나갔지만 보시면 어린이들에게 팔았어요. 종이 애들한테? 인형을.
종이 인형을. 퍼즐이에요. 종이 갖다 이렇게 붙이면은 입체 그 인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지도자, 한반도 평화를 여는 지도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런 어떤 문구를 해서 이것을 어허. 팔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며칠 안 돼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는데 EBS가 어떤 방송이죠? 교육방송이자 교육방송. 공영방송이자 예.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교육을 보완해주는 네. 국가방송 아니에요? 국가가 예. 책임져야 되는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쇠뇌하는 그런 방송이었다. 쇠뇌해서 판매하려는 방송이었다. 즉 2010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얼만큼 EBS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나는 사건이었고요. 그게 유시춘이가 지금도 그 EBS 이사장으로 있죠. 네네. 물론 네. 유시춘이 이것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EBS 미디어 사장이 담당한 거지만 그러나 유시춘이 연임을 해요. 연임까지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도 지금 우리는 KBS와 MBC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EBS도 역시 아직도 이 사장이 유시춘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유시춘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자가 이름과 그러니까 성과 주민번호를 바꿔요. 네. 성과 주민번호를 바꾸는데 성은 우리가 사실 저도 그 젊었을 때 류시춘으로 기억을 해요. 예, 류죠, 류. 류시춘. 네. 근데 지금 유시춘이잖아요. 류시춘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민가협 총무로 기억해요. 민가협의 뭐 총무. 그러니까 유시민이 왜 그때 저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누나 자격으로 그 민가협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무슨 이 공영방송 이사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유시춘의 어떤 그 경력은 소설가하고 민가협 총무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공영방송 이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도 성도 그렇게 바꾸고 또 주민번호 앞번호를 바꿔요. 네. 2020년 5월 무슨 며칠 날 생인데 2021년 5월 며칠 날 생으로 1950년. 죄송합니다. 1951년 50년과 1951년 제가 말하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몇 살 안 되네요 그러면. 네. 1950년생인데 1951년생으로 바꿉니다. 예. 그런데 왜 바꿨나 했더니 바로 이 지금 EBS에서 그러니까 방통위랑 그다음 청와대에서 네. 유시춘을 검증을 하잖아요. 네. 검증을 하는데 그 EBS 이사장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 이 교육방송 교육방송 법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르면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 그 당원이나 혹은 어떤 대선에 참가해서 자문 역할이나 그 대선에 직접 참가한 자는 3년이 경과해야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방송의 그 특성 때문에 그랬어요. 예. 네. 그런데 이자는 2017년에 문재인 캠프에서 꽃보다 할배 유세단의 일원으로서 참가를 해요. 2017년에.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후에 임명이 된 이후에 이게 문제가 돼갖고 야 너네 왜 이렇게 검증했니 했더니 바로 그 2021년으로 찾아봤더니 없어. 아니, 1951년. 자꾸 2021년이래. 1951년으로 찾아왔더니 없어. 당적 사실이 없어. 예. 당적 조회를 그 민주당의 1951년생 유시춘을 물어봤더니 없어. 그런 사람 당연히 없었대.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조작을 해서 지금 들어간 거죠.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알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유시춘이 빨리 걷어내야 될 텐데. 자, 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김어준이가 또 뭐 괴담 가짜뉴스 선동하고 나섰습니까? 네, 전수미라는 자를 초청을 해서 유튜브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네. 그 중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고 나서 158개국 잼버리 때? 잼버리 얘기입니다. 예, 잼버리 예, 때 예. 하나씩 하면 윤 대통령이 시시 행사 마무리쯤에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개영식. 예, 개영식에 시작할 때. 근데 그러자 행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네. 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사를 다시 했다고? 예. 두 번을 했다고? 두 번을 했대요. 뭔 이렇게 소리야? 표현했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위해서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왔는데 행사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해. 두 번째, 왜 그 장문이라고 해서 그래요. 이거 저 보이스카웃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예. 문 존경하는 만들어주는. 인사를 딱 문 예. 만들어주는 걸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직접 윤 대통령이 158개국 학생들을 지목을 해서 장문을 만들게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 더 말이 안 돼서요. 말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오는데 가방 검사 때문에 학생들을 3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했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천연두스럽게 해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네. 윤 대통령이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사실 아닙니다. 당시에 PD들이 다 증언했고 저기가 있어요. 콘티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건데 한두 행사가 비슷한 행사가 있었어요. 앞에서 한 것과.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158개국은 말도 안 되는 게 26개국의 숫자가 세져요. 26명이 서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봉을 예, 봉을 드는 걸. 158개국 직접 지명했다. 그다음에 가방 검사 때문에 떼약볕에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7시예요. 7시. 떼약볕은 아니더라도 덥긴 하겠지만 그러나 7시부터 학생들이 물론 들어가는데 입장하는데 검사가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1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7시부터 8시까지. 그러면 3시간이 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떼약볕의 노출도 저녁에 일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가짜 뉴스였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퍼뜨리면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지금 이 댓글, 이 기사의 댓글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아니 김어준은 왜 지난번에 고발이 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지? 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왜 지금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양산하게 만들지? 라고 지금 저도 좀 궁금하네. 검찰에 지금 얘기하고 이건 싶어요. 검찰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죠, 참. 예. 경찰에다가? 경찰에 물어봐야지. 경찰이면은 누군가? 윤희근 청장? 네. 아니, 근데 이거 수사잖아. 예. 그럼 누군가 국가수사 국수본장 예. 본부장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게요. 이름 좀 가르쳐 줘 보세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우선 윤희근 청장도 경찰청장으로서 지휘할 수 있으니까 윤희근 청장하고 국수본의 우정수. 우정수 수사본부장한테 묻습니다. 김어준이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데 왜 가만히 두나요? 고소가 없어서 가만두나요? 그러면 고소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인지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걸 우리 시민들이 고소고발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김어준을 왜 그냥 두나요? 질문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있다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기라도 하지. 자, 이정근 실장님.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뭐가 끔찍하냐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거든요. 선거가 공작이 있고 선거가 앞으로 이렇게 대선 하루 이틀 전에 무엇인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 대선 게이트 바로 잡아야만이 어떤 자가 무엇을 했다라고 응징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 게이트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밤 늦게 올라왔어요. 구미 거쳐 대구 일정 소화하고 밤늦게 올라왔는데 아까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대구에서 이동 중에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간에서 제가 그 여론조사를 보고받았어요. 좀 심각하다는 느낌이 우선 왔고요. 근데 기차 이동 중에는 자세한 로우 데이터까지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올라와서 사실은 이 조사를 펼쳐놓고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도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실히 위기다. 위기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위기라는 경고등이 그래도 선거 8개월 남겨놓고 켜진 것이다. 3년 전에 우리가 확실히 위기였는데 그게 선거 한 달 전에 켜지는 바람에 어떻게 수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뻔히 눈 뜨면서 그냥 끌려갔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때 제가 선거 당일날까지 이긴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선거 한 달 전에 당시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선거 한 달 앞두고 그런 조사가 나오니까 이게 선수 사기도 있으니까 대놓고 떠들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조용히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은 어쨌든 선거 8개월 앞두고 경고등이 울렸어요. 아직 공관위 선대위도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우리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위기다. 그런데 다행히 일찍 경고등이 켜졌다. 지금부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그림 제대로 그리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밤을 꼬박 새다시피 했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를 공개해야 되나고 하는 생각이 아예 안 들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에 손대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자유파의 당당한 주류로서 또 보수 자유파 정론을 지향하는 고성구 TV가 조사 안 좋게 나왔다고 발표 안 하고 숫자 손대고 그건 우리 자유파의 자멸이고 고성구 TV의 자멸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려고 조사 시작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충격이고 아픈 거라 하더라도 객관적 팩트는 팩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팩트, 그 객관적 팩트가 주는 정책 함의를 찾아서 거기에 천착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스스로 매우 아프게 새겨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좀 더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정은 실장과 함께 오늘 20분이나 더 시간을 뺏어서 혹시 다른 방송에 지장을 드리는 건 아닌가 좀 걱정되는데요. 이슈체크 이정은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정근 실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